우리 선수들이 좋아하고. 잘하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로 그치니까 다들 뭐 그냥 막 그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때 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근데 막 식탁을 부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우선 평창 올림픽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 애초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그 우려가 별로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될 정도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얘기가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는 어른들의 여론이 일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걱정하시는 건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그 많은 액수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주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네, 많이 네. 만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걱정을 하더라. 네. 예. 장혜찬 씨는 저 역시 뭐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편 미비라던가 뭐 노로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 걱정했던 것과 비교해서 올림픽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과 IOC에도 칭찬을 했고요. 네. 단기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평창 올림픽을 잘 준비한 이 실무진들과 담당자 그리고 우리 정부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올림픽 연휴였다고 평가하고 싶고 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또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 시민 여러분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문제라던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지금 뭐 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또 미국의 이제 무역 보호 조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더 깊게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창 올림픽 때문에 기쁜 마음도 절반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불안,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GM 군산공장 예. 폐쇄 문제는 사실 제가 지역을 쭉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 장 평론가께서 만난 분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또래 집단이거나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아직 그 여론으로까지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막 걱정이 되고 예. 이런 건 아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일부 식자들은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아직 체감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닥 민심에서.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최저임금이 이제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전부 공약하셨거든요. 그랬죠. 2020년까지 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다 공약하셨는데 예. 그 약속을 지키려면 큰 폭으로 확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고 4대 보험에 근로자들이 다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살아야 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는데 예, 그 관념적 혹은 가치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참 따라가기 힘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주로 이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특히 이건 약간 놀라운 지점이기도 한데 최저임금의 수혜자라고 생각되는 알바생이라든지 예, 예. 그 노동자들에게서도 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왔는데 아하.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나의 전체 파이가 오른 것 같진 않다. 예. 그리고 4대 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지 못하다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이 또 나가잖아요. 보험료를 내야죠. 예, 근데 그 보험료가 미래의 나에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에 내가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이 완전히 내가 달가운 건 아니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체감됐습니다. 제가 지금 원숙한 보수 정치인과 대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살짝 느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경비원분들이나 이렇게 편의점 알바생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 전선에 나가신 분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 당장 몇만 원이라도 더 예, 받는 게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또 민생 문제가 야기됐는가 저는 공약을 이제 현실성으로 다듬어야 되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 보수 정치의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수 정치의 실패. 과거 네네네. 무상급식을 주제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격돌했을 때 보수가 패배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진보적인 아젠다에 보수 정치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2020년이다, 뭐 2022년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조차도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다 공약 큰 틀의 아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서로 좀 비난을 받고 다른 길을 세우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제안하고 비판을 했다면 지금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때 어쨌든 공약으로 끌려가 놓고 이제 와서 현실성이 없다 비판하니까 국민들이 그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네, 보수 정치인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당장의 어떤 정치적 이익 셈법만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에 끌려갈 게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보수적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런 민생의 문제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네. 최저임금 문제를 진보 보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생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답을 이게 이념적으로 7,530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 혹은 2022년에 공약했다고 해서 이게 진보 의제를 따라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평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노동 문제, 노동 측의 어떤 복지 문제나 노동 측의 그 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전부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예. 오히려 이제 그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 되는 지향점은 맞다. 근데 예, 그런데 그 가는 보완책.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그 안정기금 지원 그러니까 그 자영업 등 지원기금 3조 원으로 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예, 예.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야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학규 전 후보가 얘기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 네.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이 결국은 좋은 구호인데 실패한 구호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것은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되게 협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향으로서 저녁에 있는 삶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그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내놔라였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반대한다가 아니라 네, 반대가 아니었어요. 양쪽 추가 다. 보완 대책을 해라. 네, 근데 그 보완 대책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거여서 네, 네. 저는 여야 그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는 정쟁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좀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게 네. 우선 저는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언젠가 가야 될 목표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쟁점 사안이 된 것은 결국 이 알바노조와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민주당이 끌려가고 그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던 이 정치적 슬로건에 멋지게 한판 보수 정치가 당한 실패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10,000원을 언제까지 가느냐는 차후 정치권에서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7,500원 가량으로 올렸는데 이런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뭐 3조 정도의 일자리 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고 있고 이게 아마 2019년에도 동일하게 이 일자리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고 이 예산이 언제까지 쓰여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3조의 일자리 기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자체는 상당한 졸속 행정이다는 게 현장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왕 7,500원으로 올렸다면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뭐 당장 세금 써서 일자리 기금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
7,500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파열음이 났으면 2020년 10,000원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는 게 국민들 전체의 삶에 플러스가 아니라면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한번 원점에서 놓고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니 생각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장해찬 씨 생각인 거죠? 그렇죠. 최민희 전 의원은 속도 조절론이 지금 정부 내에서도 조금 이미 나오고 나왔고요. 있어요. 이미 예. 나왔고 이건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답하기를 내년에도 그럼 일자리 기금을 마련할 거냐 지원 기금을 그랬을 때 그거는 이번에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된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런데 예. 이런 문제를 무슨 알바노조나 어디에 그 아젠다 세팅에 밀려서 뭐 보수 정치가 한판 패했다 뭐 저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그 디테일한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장해찬 씨가 보수 논객을 자처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저런 얘기를 좀 일부러 강조하시는 거라고 저는 좀 네. 해석을 하고요. 네. 아무튼 두 분한테 들은 이 설 민심, 올림픽 이런 연휴 명절 연휴 기간에 올림픽 중계를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더들 빠져드시더라.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요구한 설 민심은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들 좀 후반부에 해봅시다.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바닥 민심에서는 미국의 어떤 무역 보복이라던가 뭐 군산 이런 GM 공장 폐쇄 사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네. 주 다음 주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문제점들이 지금 뉴스가 새로운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나오기죠. 네, 예. 국민들 사이에서 이 민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좀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이런 경제 보호 조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네. 뭐 정치적으로 누가 이득이냐, 뭐 득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가가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야가 어쨌든 계속 국회 파행을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국회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네.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좀 많은 실망과 기대를 뭐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정치권이 이 2월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하락하던 지지율이 지금 평창 올림픽 계기와 설 연휴 계기로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주와 다음 주 이 미국의 특히 저는 미국의 이 보호무역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 미국과의 이 외교적인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과연 답보할지 아니면 다시 50%대로 하락하게 될지도 갈릴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딴 데에 비해서 명절에 그 가족들 모이면 정치 얘기도 조금씩 하시던데 요즘은 잘 안 하나 보죠?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는 설 민심 얘기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주제에 빗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지지율의 변화는 50%대로 5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네. 63% 정도로 반등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63%에서 73% 사이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저희는 반등한 거에 초점을 두죠.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지지율은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 반드시 반등하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긴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의외적인 현상인데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구예요. 남양주의 대구였다가 이제 부산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는 예. 병 지역인데 예. 거기에 그것도 도농복합의 농촌 지역의 50대 중장년층들이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대처하고 있다. 예, 이게 그 50대 중장년층의 일관된 그러니까 되게 일치하는 평가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그 단일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실망했다. 그런데 보니까 단일팀이 막상 게임 들어가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는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보수의 망가짐, 그 보수의 폐허
폐허 위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단 한 명도 홍준표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를 못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나 뭐 홍준표 대표님이나 등등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이 네, 없다. 관심조차 없어서 이슈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저희 집안에서나 혹은 저는 계속 이제 지역을 돌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나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또 현실의 문재인을 흔들거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뭔가 보수가 좀 품격 있게 달라지기를. 최소한 막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고 심지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문재인의 최고 도우미는 홍준표 아니냐 이 얘기를 그냥 막 노골적으로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도움이라고 해요? 네 그런 표현까지 쓰실 만큼 예. 지금 오히려 절실한 건 보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 GM 그 군산공장 폐쇄건도 이게 군산공장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쟁의 사안이 진짜 아니라는 거. 그 얘기 좀 뭐 따로 좀 네, 짚어야 하는 등등. 문제고요. 네. 지금 그 최민희 전 의원 얘기한 거 장혜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인들은 비판이나 욕을 먹더라도 자꾸 인구의 회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예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의원님 말씀 참 뼈아픈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은 보수 정치, 보수 정당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비껴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예 거론조차 실제로 안 한다. 네, 어. 어떤 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느냐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 격차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렇게 더블 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그걸 우리 더블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블 플러스 알파라고 네. 그러면 네. 예. 우리 보수 정치인들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제가 네. 왜 설민심 이야기하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봤던 지난 1년 동안 적폐청산 시원하게 하는 부분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민생 정말 내 삶에 와닿는 정권 교체 효과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네. 미래적인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떤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본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반등한 게 저는 요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뭐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지만 알겠습니다. 미래가 예. 정말 저는- 국민들의 이슈로 다가왔던 저는 뭐 겁니다. 두 분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는 내 삶을 바꾸는 예.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당장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끝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또 윤여정이 특사로 와서 제안한 남북 김여정. 정상, 김여정 죄송합니다. 김여정이 이제 제안한 그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수행했듯이 예. 저희는 잘하길 기대하죠.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설민심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뭐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숫자로 다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보수 정치 지금 별로 입에 올릴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 같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뭐 이거 맞는 얘기고요. 앞으로 정부는 또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해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만 된다. 네. 세 마디는 다 뭐 너무나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근데 실력을 잠깐만요. 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잘 안 하죠. 아직은. 네, 지방선거에 열기가 대한 별로 관심은 없죠.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떨어지죠. 다만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는 뭐 서울시장이 누구다 이건 서울시의 관심 같아요. 옛날하고 네. 굉장히 달라진 지점은 네. 예전에는 전국이 다 서울시장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까 요렇게 국한돼서 이건 어쩌면 이제 지역 자치에 대한 인식이 체화된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관심은 되게 이렇게 관심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느낌? 그래요. 네, 그리고 과거처럼 뭐 긍정적이네요. 대선이 아니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대권 후보들이 어디서 뛴다 이것도 저희는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경기도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막 대권 후보가 있는 어떤 지역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재미가 있으려면 비등비등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 된다 재미가 있는데 예. 뭐 민주당에서 최근 지도부에서 이제 샴페인 함부로 터트리지 마라 일찍 터트리지 말라는 말씀하셨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한때는 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싹쓸이 한다는 가능성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상당히 어쨌든 우세에 있는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보수의 단일 후보들이 각이 나오고 비등비등한 1대1 구도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지방선거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 네. 이른 타이밍인 것 같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두 분 잠깐씩 언급하시다가 뭐 국회도 그동안 약간 공전이었는데 뭐 다행히 이번에 다시 열기로 뭐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국회가 열고 있는지 파행인지에 대한 관심도 정말 없더라고요. 일반 국민들께서. 없고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대표가 어쨌든 우리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파행된 건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하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과거에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상화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그 민주당의 양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열성 지지자들이 되게 반발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당이기 때문에 예.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아동수당 관련한 법안 등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가동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여당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원식 대표가 그런 사과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잘 유감 표명한 거 잘한 거라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국회 재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국회가 정상화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 뭐 개혁 법안 처리해야 될 것들 많지만 이 외교 문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저는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이 이번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의 관세를 50몇 % 때리는 것, 이 무역 확장법 232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였습니다. 예전에 공산국가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문화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이 우리나라보다 대미 무역 흑자가 3배나 많은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제외시키고 우리나라만 그 리스트 12개의 어떤 규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랬죠. 말로는 미국이 우리를 100% 지지한다, 뭐 관계 좋다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이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여러 가지 이 미국이 우리의 키 플레이어 중심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상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국회에서도 열심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에게는 뭐 잘해서 풀렸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드 보복 롯데 같은 경우는 뭐 경제장관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도 상황이 변한 것 없이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떠올랐는데 예. 박근혜 정부 초기에 중국에게 잘하고 미국을 좀 멀리하다가 큰 코 다쳐서 재빨리 선회하면서 여러 외교가 꼬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격렬하게 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 만큼 중심으로 놓고 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장 평론가께서 자유당이 저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자유당이 자꾸 이념 논란을 일으키니까 좀 불편하실 것도 같고 예. 그 걱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철강 산업 관련하여 관세 문제는 이게 되게 지금 미국이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이 보면 지금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12개국 53% 단일안이 아닙니다. 세 가지 안이 예, 있죠. 세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모든 이 수입 역조가 나타나는 모든 철강 수입국 미국 입장에서 수입국에게 일괄적으로 10%를 인상하는 방안이 1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2번이 53% 12개국 인상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이 그 2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라고 네, 네.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길이 여기저기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시한 세 개 안이 지금 어느 게 결정될지는 4월 말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미리 언론이 걱정을 해 주시니 저는 정부에서도 이 세 개 안을 가지고 이거 가능하면 결국 국익 대 국익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섞어서 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트럼프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미국의 전략이고 예. 그런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선택지가 어디로 가게 할지 이게 결국
여야를 넘어서 네.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확정이 안 네. 됐지만 전통적인 우방들 그리고 말씀을 이게 드렸다시피 일본이라니까. 네,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도 제외된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 한국과 미국의 외교의 어떤 마찰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보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오늘은 같습니다. 설 민심을 주제로 토론하기로 했는데 정책 토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이제 연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우리가 지금 산적한 할 일들이 많지. 네. 남북관계, 북미관계, 통상문제, 한국 GM 그래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